우주 임무라고 하면 우리는 즉시 로켓, 우주 비행사, 그리고 과학 장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주로 보내진 이상한 물건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것들은 과학을 위해 보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장난이나 헌정 또는 광고를 위해 보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주에 어떻게 도착했고 어떤 이상한 물건들이 보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번, 심우주로 보내진 스포츠카. 새로운 로켓을 시험할 때는 보통 처음부터 값비싼 위성을 실어보내지 않습니다. 첫 비행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시험용 탑재체로 무겁지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로켓이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6일 스페이스X는 특별한 시험용 탑재체를 선택했습니다. 콘크리트나 금속 덩어리 대신 그들은 실제 스포츠카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빨간색 테슬라 로드스터였습니다. 사용된 로켓은 팔콘 헤비로 3개의 팔콘 9 로켓 코어가 서로 붙어있는 대형 로켓입니다. 이 로켓에는 27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지상에서 이륙할 때 500만 파운드가 넘는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현역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그냥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석에는 스타맨이라고 불리는 마네킹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네킹은 스페이스X 우주복을 입고 실제로 우주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에 당황하지 마세요 라는 작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는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에는 데이빗 보이 스페이스 오디티가 저장되어 있지만 차량 밖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 파동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색적인 임무에 추가된 디테일일 뿐입니다. 팔콘 헤비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2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샘퍼 부스터는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로드스터는 여전히 로켓의 2단부에 연결된 채로 계속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카메라들은 차량을 지구를 배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저것은 실제 스포츠카로 우리 행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성에 착륙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구를 한 바퀴 돈 뒤 로켓을 다시 작동시켜 차량을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태양계에서 우리 별을 계속 돌고 있는 작은 물체와도 같습니다. 이 궤도는 지구의 궤도 근처에서부터 화성의 궤도를 넘어서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이 차량을 회수하거나 되돌릴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때문에 서서히 파손되면서 계속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와 우주에 있는 작은 입자들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는 이런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위한 값비싼 광고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켓에 과학 장비를 실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팔콘 헤비의 작동 여부가 불확실해 바로 중요하고 값비싼 위성을 실어보내는 건 위험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 시험 탑재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로켓의 화물 운반 능력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즉, 화물을 실어 나르는 능력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로켓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무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운전석에 마네킹이 앉아있고 지구를 배경으로 한 빨간 스포츠카는 현대 우주 비행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대규모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이제는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드스터는 단순히 농담으로 쏘아올린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는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우주 탐사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독특한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9번째, 목성으로 보내진 레고 피규어들. 2011년 8월 5일 나사는 주노 우주선을 목성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목적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대기, 자기장, 중력, 그리고 내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장비들 외에도 3개의 작은 레고 피규어가 임무에 함께 실렸습니다. 첫 번째는 번개를 들고 있는 로마신 주피터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찾는 상징으로 돋보기를 들고 있는 주노입니다. 세 번째는 망원경을 들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1610년에
목성의 4개의 큰 위성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이 피규어들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피규어들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더 단단하고 우주 방사선과 환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주선 본체에 단단히 고정되어 여행 중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과학적 기능은 없습니다. 이 피규어들은 사진을 찍지도 않고 아무것도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나사와 레고의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과학과 우주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 7월 4일, 준호는 거의 5년에 걸친 여행 끝에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3개의 작은 피규어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가 목성을 돌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3명의 레고 승객은 조용히 탑승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과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복잡한 우주 임무를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만드는 단순한 방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번째, 우주에서 탈출한 고릴라.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정거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조용히 한 모듈에서 떠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큰 수납 가방이 열립니다. 그 후 고릴라가 우주정거장에서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코미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 2월, 나사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거의 1년간의 우주 체류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중요한 임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임무에서는 그의 뼈, 근육, 시력, 면역 체계 및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화성 여행과 같은 장기 임무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콧이 우주에 있는 동안 그의 쌍둥이 형제인 마크 켈리도 그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마크 역시 전직 우주비행사입니다. 그가 보낸 것은 실제 크기의 고릴라 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하자 스콧은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그는 큰 저장 가방 안에 숨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주정거장 안에서 영국 우주비행사 팀피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몸에 거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서 사람들처럼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벽과 좁은 통로를 밀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팀은 고릴라에게 쫓기며 우주정거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떠다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스콧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재미로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릴라 복장을 입고 몇몇 교육용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짧은 이 재미있는 영상은 빠르게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비행사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워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들이 실험을 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관제센터와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상에서 대중은 그들도 농담을 하고 즐길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릴라 의상에는 과학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정거장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우주비행사 생활은 힘듭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들의 일정은 실험, 유지보수, 운동, 건강검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중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근육과 뼈가 빨리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피로 외에도 그들은 스트레스, 슬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농담도 승무원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들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고 위험한 공간에서 함께 살고 일하며 매일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의상은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 실험에 대한 긴 설명을 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떠다니는 고릴라가 그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그 영상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진지한 과학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도 피곤해하고 즐거워하며 작은 공간에서의 삶이 우울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릴라 의상이 과학적 발견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가장 첨단의 실험실 중 하나에 있더라도 사람에게는 여전히 단순한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릴라 의상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그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우주로 배달된 피자입니다. 2001년 피자헛은 진짜 피자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 특별한 배달을 위해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에 약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먹은 사람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우사초프였습니다. 보낸 피자는 평범한 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자는 오랜 여행과 보관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크기는 대략 6인치 정도였습니다. 토핑으로는 살라미가 사용되었습니다. 페퍼로니는 필요한 유통기한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세중력 상태에서는 사람의 미각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금기와 향신료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피자가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주정거장 안에서 부스러기가 떠다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이 피자는 다른 보급품들과 함께 러시아 보급 우주선에 실려갔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우사초프가 이 피자를 먹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 전략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최초로 우주에 배달된 피자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것은 과학 실험은 아니었지만 우주도 이제 광고와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자헛에게 이것은 매우 비싼 광고였습니다.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에게는 추가 수입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먹은 우주 비행사에게는 그저 로켓을 타고 식탁까지 온 평범한 피자였을 뿐이었죠. 6번. 지구를 공전한 치즈. 2010년 12월 8일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의 첫 번째 궤도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임무는 드래곤이 궤도에 도달해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통 이런 비행에는 무거운 시험용 물체만 실립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나 금속 대신 스페이스X는 커다란 레브루어 치즈 한 바퀴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치즈로 금속 용기 안에 넣어 대중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몽티 파이썬의 치즈 가게에 관한 코미디 스케치에 대한 오마주로 그 가게에는 팔 치즈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드래곤은 지구를 2번 돌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우주 비행 후 캡슐은 다시 대기권에 진입했고 낙하산이 펼쳐진 뒤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개발된 우주선이 처음으로 궤도 비행을 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례입니다. 독특한 치즈 페이로드도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치즈는 과학적인 목적은 없었지만 드래곤 우주선의 첫 번째 큰 성공을 기념하는 즐거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5번째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가 우주로 갑니다. 10월 23일 스타워즈에 사용된 진짜 라이트세이버 소품이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에 실렸습니다. 이 소품은 마크 해물이 루크 스카이워커로서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1977년 첫 번째 스타워즈 영화에 나온 라이트세이버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이것은 스타워즈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발사 전에 추바카 역할을 맡았던 배우 피터 메이휴가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나사에서 여행 준비를 위해 이 소품은 더 중요한 화물인 국제우주정거장용 하모니 모듈과 함께 STS-120 미션에 실렸고 라이트세이버는 약 2주 동안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이 찍힌 후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과학 실험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스타워즈와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라이트세이버가 아주 먼 은하계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소품은 실제로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4번입니다. 버즈 라이트이어의 우주에서의 긴 임무. 토이스토리 영화에서 버즈 라이트이어의 꿈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5월 31일 버즈 라이트이어 액션 피규어가 실제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장난감은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에 실려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나사와 디즈니가 아이들에게 과학과 우주 탐사에 대해 배우도록 장려하기 위해 진행한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높이가 약 12인치로 거의 자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주정거장에 도착하자 우주 비행사들은 미세중력 상태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버즈는 정거장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용 영상에서 우주 비행사의 삶과 일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가 몇 달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왕복선 일정이 변경되면서 그는 궤도에 468일이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실제 우주 비행사들의 일반적인 단일 임무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2009년 9월, 그는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그의 특별한 임무를 마쳤습니다. 버즈는 과학 장비도 없었고 실험에 직접적인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우주 탐사를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자주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가 무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액션 피규어는 실제로 우주를 날아 1년 넘게 지구를 돌았습니다. 3번, 달에 추락한 작은 생명체대. 2019년 4월 11일 이스라엘 우주선 베레시트가 달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민간 자금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달 착륙선이 될 뻔했습니다. 달 궤도까지 도달했지만 하강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은 통제력을 잃고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그 안에는 루나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작은 기록 보관소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겹의 아주 얇은 금속층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인류의 역사와 지식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지구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몰랐던 또 다른 내용물, 수천 마리의 완보동물도 있었습니다. 완보동물은 물고물으로 더 잘 알려진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이들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명하게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쁠 때 이들의 몸은 말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거의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고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베레시트호에 실린 완보동물들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건조된 채로 보호물질과 함께 아카이브에 넣어졌습니다. 우주선이 추락했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온전한지 완보동물이 살아남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루나 라이브러리 제작자는 일부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회수하거나 추락 현장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하더라도 지금 달에서 활동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엔 액체 상태의 물도 대기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그냥 건조하고 휴면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물, 음식, 그리고 환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번식하거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이 되었는데 발사 전에 아카이브에 완보동물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주 임무의 책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바른 세계로 생명체를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과학자들이 아직 연구하지 않은 장소를 우리가 실수로 오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에 아직 온전한 완보동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레시트가 추락하면서 수천 마리의 건조된 완보동물이 달 표면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임무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왕성에 마침내 도달한 천문학자. 1930년 젊은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24살이었고 애리조나에 있는 로엘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진들을 반복해서 비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움직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가 바로 명왕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그 분류가 변경되어 외행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클라이드 톰보는 1997년에 별세했습니다. 9년 후 나사는 명왕성을 가까이에서 처음으로 연구하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경위를 표하기 위해 미션팀은 톰보의 유골 일부를 작은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우주선에 부착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용기에는 그가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플루토를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입니다. 그 용기에는 그의 가족과 천문학자, 교사, 친구, 그리고 사람들을 웃기기 좋아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근처를 비행했습니다. 마침내 뉴 호라이즌스는 85년 전에 톰보가 발견한 그 세계의 첫 번째 선명하고 상세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임무는 명왕성이 단순한 얼어붙은 암석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왕성에는 물얼음으로 이루어진 높은 산과 얇은 대기도 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질소로 이루어진 넓은 평원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톰보 레지오라는 하트 모양의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탐사선은 톰보의 유해를 싣고 카이퍼 벨트의 더 먼 곳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늘 사진만으로 명왕성을 발견한 그 남자도
결국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비행사로서가 아니라 그가 발견한 세계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선의 작은 일부로서 말이죠. 1번. 우주로 향한 지구의 황금 메시지. 1977년 나사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두 우주선은 태양계의 먼 행성들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장비 외에도 각 우주선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이것은 12인치 구리 레코드로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커버와 어떻게 재생하고 읽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의 과학 데이터 수집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온 메시지로 아주 먼 미래에 이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끄는 팀이 여기에 넣을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레코드에는 인간을 보여주는 115장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DNA, 인간의 몸, 태양계, 도시, 그리고 지구에서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실제 인화된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들은 신호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읽으면 흑백 이미지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언어인 아카디아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인사말에서는 음악을 연주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우리 세계의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비, 바람, 천둥, 새소리, 고래울음, 심장박동, 웃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입맞춤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의 삶이 어떤 소리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음악이 약 90분 정도 담겨 있습니다. 바흐와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 여러 나라의 전통 노래, 그리고 척베리의 락앤롤곡, 조니비 구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가 이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하지만 두 대의 보이저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골든 레코드를 만든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의 타임캡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음악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두 대의 보이저는 모두 성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든 물체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멀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골든 레코드들이 있는데 이 레코드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무도 보거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한때 생명, 소리, 언어, 그리고 음악으로 가득 찬 작은 행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아주 먼 곳에서 골든 레코드의 단순한 메시지는 하나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세계라는 것, 그리고 한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